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메이커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내용은 서울 수도권에서 핵심지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전세 연장 혹은 만기 때 이사를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거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오늘 내용 한번 담아봤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1.5배속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자료에는 이걸 담았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집을 살 결심입니다. 여러분들 집을 살 결심을 할 시기입니다. 해야 되는 시기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결심을 최대한 저는 앞당겨 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금 요새 저희 단톡방에서도 그렇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문의 오시는 분들이 그 지인들도 이번에 전세 만기가 도래해서 집을 살지 아니면 이제 전세 연장을 할지 아니면 또 주인이 들어온 데에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를 이렇게 하는 게 맞을지 전세 시세가 이게 맞는지 가려고 했는데 전세가 너무 없어서 지금 외곽으로 나가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그냥 총괄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들을 한번 요약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전세 연장을 하게 되면 자 다음 내 집 마련 고민 언제 하게 될까요? 저 이거 꼭 물어보고 싶어요. 뭐냐면 전세 연장을 하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했다 라고 한다면 자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 고민 다음에 언제 할까요? 집값이 떨어져도 조정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와도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 고민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 우리 전세 연장해서 만기 시기가 거의 1년 반 남았거든요. 그때 가서 고민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거의 만기가 한 4달 정도 남았을 때부터 뭔가 집을 알아보거나 고민이 들기 시작하거나 막 그런 게 물씬 올라옵니다. 근데 그때 가서 집값이 올라 있으면 어때요? 미쳤죠. 부동산 시장이 미친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못하고 그때는 절대 내 집 마련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전세 만기 연장 한번 할 때 충격이 한번 옵니다. 어떻게 오냐? 전세가가 너무 많이 올라간 거예요. 이 보증금을 올려주려고 하니 도저히 감내가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외곽으로 나가게 될 상황이 오면 그때 또 고민을 해요. 살까? 말까? 내 집 마련을 안 한 상태로 전세 연장을 하거나 이사를 가서 전세로 들어가게 되면 내 집 마련 고민을 대다수가 언제 하냐? 만기 시기가 다가왔을 때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쉽죠.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고 열어놔야 돼요. 내 집 마련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열어놔야지 여러분들이 무슨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 만기가 안 지났는데 어떡해. 계약이기 때문에 다음 세입자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은 조건으로 구해주면 돼요.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나가도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내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해주시면 괜찮아요. 근데 막연하게 그런 생각 하나도 없이 그냥 흘러가듯 전세 연장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이런 식의 전세 연장은 가장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계속 고민만 하게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게요. 고민 그만하세요. 고민 그만하시고 가장 좋은 건 뭐냐? 선택입니다. 근데 그런 선택은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들이 빨리 비교를 해보고 어떤 선택이 훨씬 더 나은 건지를 빨리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하나만 간단한 장표로 보여드릴게요. 자, 전세자금 대출 지금 평균적인 금리입니다. 정말 낮은 데가 지금 보면 기업은행이 약 4% 나오고요. 평균적으로 한 4.2에서 4.7까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우대금리 적용을 못 받으면 평균적으로 한 4.5가 나오는 것 같고 잘 받는 분들이 한 4.3 나오고 있어요. 물론 기금 대출을 쓰면 한도는 낮지만 한도 낮은 대출을 쓰게 된다면 물론 더 저금리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들은 전세가 총액 자체가 4억 원 미만인 곳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출받는 금액이 2억에서 3억 정도 선까지 대출받을 때는 낮은 금리로 쓸 수 있어요. 2% 중후반대까지 나갑니다. 근데 그런 대출이 아닌 한 여러분들이 5억 6억짜리 집에 들어가셔야 되는 그런 분들이다 라고 한다면 4억에서 5억짜리 들어가셔야 되는 분인데 내 자본금 규모가 1억 원이 채 안 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자금을 못 쓰잖아요. 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얼마짜리 금리를 이용해야 된다고요? 약 4.3 정도의 금리를 이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 집 마련할 때는 주택 매매자금, 지금 가계자금 대출 불과 지금 최근 2주 전부터 막 매매자금 대출 뭐 대출 축소한다 뭐 한다 하면서 금리 올린다고 난린데 이거 많이 올랐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너무 많잖아요. 자 어떨까요? 보세요. 지금 지방은행 등 같은 경우는 공격적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NK, 부산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3.2, 대구은행도 오늘 제 아는 분이 잔금대출 상담 받아서 이제 실행받는 거 하고 있는데 3.28 받았대요. 3.28. 게다가 보험사 같은 경우도 3%대 중반보다 낮은 금리대에
아직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보험사는 더 좋은 건 뭐냐? DSR도 10% 가산을 해줘요. 더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상품들이 아직 없지 않습니다. 뭐냐면 전세가 아니라 매매일 때 오히려 금리가 1% 가까이 더 저렴합니다. 이게 총액이 낮을 때는 큰 차이가 안 날 수 있지만 총액이 높아졌을 때부터는 금리 1, 2% 차이에 따라서 매월 지불하는 이자 액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금리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렇게만 봐도 뭘 하라고 하고 있는 건가요? 전세암 대출 받아서 전세 연장해야 되나요? 아니죠. 빨리 유리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을 때라면, 여러분들이 자산 규모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가 된 상태라고 한다면 매매를 선택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닌가요? 자, 이것도 인정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제가 그냥 몇몇 사례들로 한번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 블라인드에서 어제자로 막 올라와서 굉장히 큰 화두가 된 거예요. 뭐냐면 3기 신도시 뭐 최소 분양가가 나왔대요. 공무원분이 하나 올렸는데 최소 7년에서 길면 20년 뒤라 더 비쌀 수 있긴 한데 뭐 땅값이랑 공사비 고려해서, 이거는 이 앞선 내용은 썰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국평 기준으로 평균가 자체를 대략 예상치를 적어놨어요. 근데 이게 맞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저는 어느 정도 비슷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나올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건 맞아요. 대지 비용이 일단 평균적으로 교통분담금, 토지, 금융비용이라기보다는 조달비용이라고 하죠. 여기를 조성하는 비용입니다. 대지 조성 비용. LH에서 여기를 대지 조성을 하고 있죠. 그리고 토지 보상 나간 금액이 있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계양신도시만 봐도 토지 조성 비용이 약 3억 가까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국민평형 기준으로 한 사람이 여기를 받아간다라고 했을 때 33평에서 35평짜리 아파트를 계양신도시에서 신축 분양을 받을 때 토지 비용으로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약 3억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공사비 평당 1,000만 원이면 이거 한참 올랐어요. 지금 이걸로 안 됩니다. 23년 5월 기준이 이 정도인데 지금은 약 4억 5천 정도는 잡아야 될 수도 있어요. 노멀하게 해서 4억만 잡을게요. 그러면 여기에 3억, 여기에 4억 하면 얼마죠? 7억이죠. 여기에다가 옵션 확장비 별도하고 여기에 또 뭐가 있죠? 중도금 무이자가 나올지 유이자가 나올지 모르죠. 각종 금융비용이 더해지면 못해도 7억 5천에서 8억에는 분양할 수도 있습니다. 자, 계양신도시입니다. 위치적으로 가장 우선적이고 최고인가요? 그게 아니죠. 어쨌든 외곽이긴 합니다. 어쨌든 신규 택지입니다. 그래서 조성될 때까지 분명히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런 데가 이제 분양가가 얼마라고요? 7억 5천 8억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사전 청약한 단지가 지금 이제 본 청약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본 청약 금액이 이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제 민간업자들이 분양하는 분양단지들은 분양가가 쌀 수가 있나요? 진짜 미니멈 7억대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최근에 어쨌든 김포에 이제 분양하는 그런 단지들만 봐도 분양가 자체가 33평 기준으로 7억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그냥 간과하면서 이건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면서 보기에는 그런 곳들도 이제 완판이 되는 단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런 분양가들을 인정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보일 거라고요. 자, 근데 이런 상황인데도 여러분들 경각심을 갖지 않나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직접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직접 두 곳의 아파트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는 홍은벽산 아파트예요. 여기는 제가 지인들한테도 추천을 좀 많이 했던 단지고, 여기를 추천했던 분들은 자산 형성이 좀 많이 안 돼 있었고 그래도 실거주하는 관점에서 괜찮을 만한 단지, 대단지 중에서도 가격대가 좀 우수했고 충분히 선택지로 나쁘지 않았던 단지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33평 기준에서 실거래가 10층이 6억 8천까지 거래가 됐네요. 여기에 30평대는 지금 전세 물건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1300세대에서 주력 평형대인 이 30평대가 전세 물건이 하나밖에 없어요. 전세 물건이 거의 전멸했다는 거죠. 이 단지 제가 일전에 추천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홍은벽산 실거주로 진짜 괜찮아요. 6억 초반대 가격 충분히 좋아 보였다. 저희 직원한테도 추천했었어요. 매수하라고. 근데 매수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안타깝죠. 못했습니다. 그때 샀었으면 이미 전세가로도 너무 많이 회수가 됐을 그런 단지였어요. 너무 아쉽죠. 왜냐? 어쨌든 그때는 6억 초반, 5억 후반대부터 물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첫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런 선택을 많이 유보하고 망설이더라. 근데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각종 선택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홍은벽산 같은 경우는 과거 저점 대비 지금 매매가는 15% 정도밖에 회복을 못했는데 전세가는 37% 가까이 회복했어요. 과거 저점을 찍을 때 매매가만 떨어진 게 아니라 전세가도 같이 떨어졌습니다. 전세임대출 금리가 올라가니까 높은 전세로 안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게다가 전세 세입자들조차도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게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됐었어서 전세가도 22년 말부터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도 전세가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을 해서 최근에 37%까지 올랐다는 겁니다. 전세가가. 이런 전세가가 떨어지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나요? 이거보다 훨씬 더 양질의 좋은 상품들이 대규모로 공급되면 괜찮아요. 근데 금액대가 비슷해야 됩니다. 뭐냐면 주변에 공급을 하는데 거기 전세가 10억짜리가 공급을 해. 여기에 영향을 줄까요? 큰 영향이 없습니다. 8억대에 공급을 해. 영향이 있을까요? 크게 없습니다. 왜냐? 시장 자체가 달라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규모의 비슷한 금액대에 선택지로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선택지 안에서의 공급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없죠. 있긴 있는데 너무 비싼 것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아직까지는 견고하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전에 고점 찍을 때 갭차가 어느 정도였냐면 전세가율이 약 57%. 근데 그때도 전세가 5억대에서 6건이나 거래가 됐어요. 어쨌든 전세가 지금 나오는 물건대의 거래가 없지는 않았다. 전세가 고점은 5억대를 넘어서는 물건도 거래가 됐었다. 그때 당시에 매매가는 8억 7천까지 찍었던 그런 단지입니다. 근데 그런 곳이 지금 6억 초반대까지 떨어졌었고 5억 후반까지 떨어졌었고 6억 초반대에서 굉장히 머무르다가 이제 6억 후반대, 이제는 또 7억대까지 물건이 나오고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자, 많이 올랐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건 아닙니다. 뭐냐면 전 저점 대비로 따진다면 이제 막 15% 가까이 올라온 거고 고점까지는 아직도 한참 남은 그런 단지예요. 최근에 매매 거래가 어쨌든 6억 중반대에서 좀 많이 일어났고 저층도 6억 6천. 여기는 제가 얼마 전 갔을 때 경매 물건이 6억 2,800인가 1층 물건이 그 정도 대에 낙찰이 됐었어요. 최근에도 어쨌든 매매가 거의 7억대 가까이 찍고 있는 단지죠. 이런 단지가 어쨌든 전세로는 5억 가까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거의 갭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약 2억 정도면 선택이 가능한 거고, 이런 단지를 만약에 전세로 선택해서 들어간다고 한다면 자, 어쩔 수 없이 나는 여기서 초등학교를 보낸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여기서 전세 연장을 한다고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목돈은 1억 5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겁니다. 1억 5천 내 돈에 전세 대출 3억 5천을 받은 겁니다. 전세금 대출 3억 5천 받을 때 아까 금리 몇 프로라고 말씀드렸죠? 4.3%. 그러면 4.3%에 해당하는 이자를 내면서 4년간 거주하면서 이자를 얼마 내게 되냐? 매달 125만 원씩 4년을 내면 약 6천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이 비용은 뭐죠? 그냥 렌트료입니다. 렌트료. 월세로 냈으면 월세로 낸 거고 전세로 살았으면 전세금 대출 이자를 낸 거죠. 이게 그냥 은행한테 렌트료를 냈다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만 있나요? 여기 들어올 때 중개보수 냈죠. 여기 나가서 다른 집으로 또 이사 가게 되면 중개보수 내야 되죠. 그래서 총 2번의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것만 400만 원. 이사 비용 들어올 때 또 새로운 집 갈 때 2번 해야 되죠. 33평 기준이면 33평 이동할 때 보통 못해도 사다리차 쓰면 170, 180도 나옵니다. 잘하는 팀 구하면 200만 원도 나와요. 짐이 많으면. 그러면 어쨌든 못해도 한 350. 입주 청소도 해야 되니까 입주 청소 2번 하면 50만 원씩. 요새 뭐 평당 15만 원도 얘기합니다. 진짜 비싼 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따지게 되면 이것만 해도 재반 비용이 얼마예요? 850만 원. 여기다가 추가로 뭐 있죠? 감정을 쓰게 됩니다. 뭐냐면 내가 나갈 때 집주인이 갑자기 여기 벽지 해줬다고 뭐 해달라고. 원래 이상했는데 내가 나갈 때만 되면 항상 뭐라 그래. 집에다가 그 못 하나 두 개 박았다고 난리가 나죠. 벽지 손상 크게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거 하나까지. 내 집이 아닌 데서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깔끔하게 잘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쓰게 되는 그런 감정 비용들, 집을 알아보면서 받는 상처들, 그것 또한도 저는 비용이라 생각해요. 그건 얼마일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게다가 자, 그러면 이거를 투자 관점으로 본다면 어쨌든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 자본을 1억 5천을 넣어놨어요. 1억 5천을 묻어둔 거죠. 여기다 1억 5천 묻어두고 기대 수익이란 게 있나요? 기대 수익? 이거는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아예 제로인 겁니다. 전세로 살면서 기대 수익이란 걸 바랄 수는 없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 말고도 다른 자산이 있어서, 다른 자본금이 있어서 그 비용으로 다른 투자를 잘 해서 잘 읽어냈다면 다행.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너무 아쉽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자, 이런 전세가 아니라 똑같은 1억 5천원이 있는 분이 5억짜리 전세가 아니라 6억 5천, 홍은 벽산을 6억 5천에 매수를 해서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대출을 5억 받았어요. 금리를 3.32로 40년 상환으로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 상환하나요? 원리금으로, 이자만 상환하는 게 아니라 원리금으로 188만 원을 상환합니다. 4년간 상환하면 얼마인지 아시나요? 아까 전세로 들어가면 6천만 원 상환했었죠? 매매로 들어가면 약 9천만 원을 상환합니다. 이자는 매월 138만 원밖에 안 돼요. 원금을 같이 상환하고 있기 때문에 188만 원인 겁니다. 매월 원금을 50만 원 가까이를 상환하고 있는 거죠. 중개보수는 매매할 때 한 번, 이사비는 처음 들어갈 때 한 번. 내가 이 집을 팔고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다 한 번씩이죠. 게다가 감정 비용이 있을까요? 그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행복한 감정. 내 집 마련, 첫 집 마련해서 내 집에 딱 들어가서 막 수리하고 싶은 거 하나 둘 고쳐 나가면서 처음 이런 거 하면 되게 재밌거든요. 그리고 이제 불편함은 느낄 수 있죠. 전세라고 한다면 여기 불편하니까 2년 뒤에 나가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매매로 들어왔다면 내가 차익을 보기 전까지는 쉽게 잘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지에서 살면서 불편한 점들을 많이 느껴보고, 그걸 향후에 다음번에 내 집 마련해서 갈 때는 이런 걸 바꿔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감정, 그리고 동네에서 느껴지는 그런 따뜻함도 있을 수 있고, 여기 동네를 좀 더 아끼게 돼요. 좀 더 좋게 보게 되는 것도 있고, 여기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다른 동네로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런 고민도 하게 됩니다. 그런 감정 비용은, 저는 좋은 감정 비용은 추가되는 거죠. 게다가 자기 잡은 수익은 어떤가요? 1억 5천을 넣어놨어요. 기대 수익은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왜? 이건 매매입니다. 미래 가치는 다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이 전세로 들어갔다면 미래 가치는 누구의 몫? 임대인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매매가 저는 개인적으로 나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4년 뒤 한번 볼게요. 전세로 들어갔다 4년 뒤면 그냥 선택하면 돼요. 전세가를 확 올려주든지, 아니면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나가든지, 딴 집을 알아보면서 더 외곽으로 가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본금을 더 다른 데서 잘 모아서 더 좋은 전세로 가든지, 그때 가서 매매로 선택하든지, 그런 선택은 그때 가서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얻는 기대 차익은 전혀 없다. 하지만 매매라면 4년 뒤에 아까 홍은벽산 기준으로 과거 전고점이 8억 7천까지 올랐었어요. 8억 중반대에서도 굉장히 거래가 많이 일어났던 단지예요. 그런데 7, 8억 거래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4년 뒤까지 욕심은 안 내고 전고점은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7억 5천까지 혹은 8억까지만 도달하면 어떨까라는 관점으로 한번 본다면, 자기 자본 1억 5천 넣고 비용 차감 전에 어쨌든 8억까지 도달하면 1억 5천의 수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률이 얼마죠? 100%입니다. 이자 비용, 이거는 비용이죠. 왜냐? 어쨌든 대출 이자로 냈잖아요. 이자 비용을 6,600을 냈으니까 차감하고 나면 8,300만 원의 차익을 거두게 되네요. 거기에 뭘 얻었죠?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 있는, 남에 의해서, 임대인에 의해서 내 집을 침탈당하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정주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선택에 의해서 언제든지 내가 편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가졌죠. 게다가 만족도도 있고 감정이익도 얻었습니다. 자, 이게 훨씬 나은 거 아닌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매매를 선택하는 작업을 최대한 빠르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 집이 부족해도 좋다. 모든 집이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만족하는 집은 없다. 이 관점을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전세 매물이 실종됐어요. 왜 알아봐야 되는지를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고, 서울 수도권 핵심지에서 여러분들이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걱정을 어느 정도는 덜어도 되는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 전세가 많이 나올 일이 없다. 전세 물건이 쌓일 일이 없다. 지금 뭐 대출 규제 한다라고는 하지만 지금의 대출 규제들은 어떤 걸 더 유발시키는지 아세요? 전세 물건을 더 없애고 있습니다. 월세에서 전세 전환되는 걸 막고 있고, 신규 갭 투자자들을 막고 있어요. 갭 투자를 안 하면 전세 물건이 없어요. 전세만 좋아하는 분들 지금 난리 났습니다. 왜냐? 갭 투자자가 사라지고 있잖아요. 투자를 안 하니까 전세 매물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다주택자들 3주택, 4주택 하면서 집 사나요? 안 삽니다. 못 사요. 취득세 중과 때문에. 그런 법 개정 사안이 전혀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전세 매물이 막연하게 늘어갈 수는 없어요. 전세 매물 언제 늘 수 있냐고요? 대규모 공급이 있으면 늘 수 있어요. 지금 짓고 있는 곳이 있는데 공사비 중단해서 여기 나중에 입주할 때 난리 날 겁니다. 왜냐? 지금 추가 분담금 이슈가 너무 많아졌거든요. 이런 사업장들만 많아요. 자, 그런 곳들 주변에 전세매물 몇 개 있나요? 760세대에 2개,
유원하나 아파트, 홍은벽산보다 훨씬 안 좋은 위치에 있죠. 여기 지금 2개밖에 없습니다. 홍지원 의원대 아파트, 인근은 아니지만 남단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 939세대에 5억 5천짜리 2개 있어요. 북한산 더샵, 여기 주변에서 어쨌든 준신축 신축이죠. 552세대에 그나마 6개 있는데 가격이 넘사벽이에요. 녹번 이편산 캐슬, 여기 2500세대에 전세 9개밖에 없어요. 인왕산현대, 여기도 700세대인데 1개 있습니다. 이거 금방 소진됩니다. 왠지 아세요? 곧 추석이고 추석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열심히 전세집 보러 다닙니다. 저도 전세 물건 2개 내놓은 거 있는데 지난주부터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발 빠른 분들은 되게 일찍부터 다니고 있는데 입주 시기를 다들 막 10월 말 얘기해서 저는 다 커트 놓고 있어요. 웬만하면 9월 말까지 들어오시는 분들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냐면 이런 전세 매물도 시기적인 문제지 금방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전세가가 쭉쭉 떨어질까요? 잘 안 떨어집니다. 쉽게 떨어지기 힘든 구조를 가졌어요.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이 정도 보여드렸으면 여러분들 마음 좀 개선되시나요? 개선 아직 안 되셨다고요? 자, 그러면 다른 물건 또 하나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는 개봉동의 개봉 현대홈타운 2단지 아파트입니다. 20평대 아파트로 볼게요. 여기도 964세대 아파트고 역세권 도보 7, 8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1단지가 더 크고 2단지가 조금 작습니다. 1단지가 조금 더 호가가 높고 거래량이 나오는 거는 조금 더 역세권에서 가까워요. 하지만 환경권을 좋아하는 분들은 2단지를 선호해요. 왜냐? 일부 동은 생태공원이 잘 보이고요. 일부 동은 목감천이 바라보이는 그런 뷰의 단지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맞은편에 광명 재개발 입주단지들이 쭉쭉 들어오게 되면 야경도 좋을 거예요. 왜냐 거기서 어쨌든 좋은 빛을 쏴주는 아파트들,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배경이 있는 단지입니다. 여기 지금 20평대 아파트 얼마 붙어 있나요? 6억 5천 붙어 있습니다. 6억 5천에서 7억까지 꾸준히 그런 아파트들이 좀 포진이 돼 있어요. 올수리 매물도 6억 중반대 물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전세 물건이 있나요? 해당하는 매물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자, 과거 전세가 지금 최근에 8월 중순 이후 말까지 얼마까지 거래됐나요? 4억 5천. 여기는 이제 수리가 정말 잘 되고 뷰가 잘 보이는 집이잖아요. 4억 후반, 4억 8천도 아마 나갈 겁니다. 4억 8천에 전세를 놓게 된다면 여기 6억 5천짜리 갭이 얼마죠? 1억 7천이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여기 갭 투자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아까처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현대홈타운 2단지고 1단지 더 크죠? 1단지가 여기선 더 가깝고요. 2단지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게다가 여기 이제 지주택하고 있는 림괄 지역주택조합인가? 네, 여기서 여기 이제 주상복합처럼 올라가는 개봉역 두산이브도 신축 입주를 앞두고 있고 어쨌든 여기 목감천 있고 유수지공원 있어서 뷰가 되게 좋은 그런 단지. 게다가 초등학교 여기 아이파크 옆에 붙어 있죠. 맞은편에 이제 광명 더샵포레나부터 여기 왼쪽에는 트리우스, 여기도 어쨌든 미계약이 엄청 오래 갔다가 해소가 됐죠. 이 곳들 25년도부터 입주를 하는데 이런 곳 입주하면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일부 전세가가 조금은 조정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 워낙 공급이 많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일단 생활권이 좀 다른 게 1번, 두 번째 여기는 역세권은 아니거든요. 게다가 여기는 신축의 분양가 자체가 훨씬 비쌉니다. 여기 20평대 아파트 분양가 얼마인가요? 입주권 기준에서는 7억대의 거래가 있지만 실제 분양가는 다 8억 중반. 이제 중도금 유의자 하는 부분들까지 감안을 하면 여기 8억 후반입니다. 9억대까지 가는 게 이쪽 20평대예요. 그러면 여기 6억 5천이 월등히 싼 거 아닌가요? 물론 구축이기 때문에 싸야 정상이에요. 하지만 이런 단지들이 이제 입주장을 다 마치고 나서 자리를 잡아가고 생활 인프라가 다 개선이 되고 같이 그런 것들을 보고 나면 어쨌든 간접적으로 지가가 올라갈 만한 요인은 충분한 그런 단지죠. 자, 전세 선택을 해서 갔다. 4억 5천에 선택을 해서 갔다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본금은 1억 5천으로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대출 3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매월 상환한 이자는 4.3% 상환했을 때 107만 5천 원을 상환하게 됩니다. 4년을 살면서 렌트료를 얼마 지불하는 거죠? 5,100만 원. 야, 전세인데 무슨 렌트료야? 아니죠. 전세연 대출 이자를 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100만 원의 이자는 렌트료를 지불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중개보수 이사비용 입주청소 이건 다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돈. 임대인이 뭘 안 해줘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수리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도 돈. 그러면 이런 비용들까지 감안하면 이거는 과연 내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쨌든 렌트료를 거의 6천만 원 가까이를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똑같이 자기 자본 1억 5천을 넣는데 기대 수익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 4억 5천에 전세 선택해서 저는 안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임대인들에게 좋은 일을 시키는 겁니다. 물론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필요에 의해서 이런 곳들 전세로 들어가셔야 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준비가 되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1억 5천에서 2억을 모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런 선택하지 말고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 선택을 좀 해보자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매매로 선택하면 어땠을까? 6억 5천을 샀습니다. 6억 5천짜리 5억 대출 받았어요. 그러면 한 달에 아까랑 똑같이 188만원 상환하게 됩니다. 이자, 중개보수 이런 비용 감안을 해도 자기 자본 5천을 넣었을 때 매월 188만원을 렌트비로 내면서 내 집 마련을 한 그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20평대인 이 단지 정고점 얼마였을까요? 정고점 7억 9천까지 올랐습니다. 아까 전에 봤던 홍은벽산보다 조금 에너지가 부족하죠. 왜 그럴까요? 20평대라서 그렇습니다. 단지가 무조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20평대이기 때문에 그 한계치가 좀 있었죠. 근데 여기는 7억대에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6억 중반대 거래 너무 많았어요. 평균가가 거의 6억 중반대의 거래였습니다. 이랬던 단지가 자 4년 뒤에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래도 못해도 7억 선상은 계속 유지하면서 7억 초반까지는 꾸준히 쉽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 전세가 반등 속도도 굉장히 괜찮았고 지금부터 전세가 4억 5천 선 이상은 꾸준히 유지를 해줄 거라 보고 있습니다. 7억 기준에서 전세가율 70%면 4억 9천입니다. 4억 9천 선이 유지가 되면 매매가가 빠질 만한 요인은 크게 없는 그런 단지입니다. 자, 6억 5천에 사서 7억 중반까지 도달한다면 여러분들은 어쨌든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이 얼마 정도 되나요?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은 거의 70%대 육박하게 되죠. 왜냐? 어쨌든 1억의 차익을 거두게 되는 거니까. 비용 차감전 수익은 약 1억 1,000대가 나올 거고 이자 비용을 제하면 차감후 수익은 약 4,4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적은가요? 아니죠. 여러분들 그냥 내 집에서 살면서 이자는 계속 내준 건데 이자는 내 비용으로 낸 게 아니라 이자는 내가 벌어들인 수익에서 내준 건데 나는 이자를 낸 게 하나도 없어요. 차감후 수익이 연에 1,000만 원씩을 여러분들에게 벌어준 겁니다. 한 달 기준으로 거의 85만 원 가까이를 여러분들에게 벌어준 거예요. 적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 무언가를 시도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보여드린 이 두 개 단지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선택지로 좋다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례들,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례들로 보여드린 거란 거를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진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집값 떨어질 걱정을 하기보다는 꾸준히 오를 만한 그런 지역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돼요. 불평불만보다는 방법을 찾는 걸 습관화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울 수도권의 핵심지에 내 집 마련하려고 알아보시는 거라고 한다면 지금 그런 곳들은 떨어질 만한 요인이 별로 없다. 지금 나오는 정책들은 일시적으로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지만 그런 일시적인 감소는 오히려 향후에 수요를 폭발적으로 다시 불러올 수 있는 요인도 되기도 해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그런 요인들로 대외적인 뉴스들이 막 안 좋은 뉴스가 쏟아진다. 제가 2월 달에도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이럴 때일수록 그러면 여러분들 더 다니면서 물건들을 더 보면서 내가 원하는 가격대의 물건으로 만들어서 사기 위해서 노력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막 안 좋은 뉴스 나올 때 이럴 때일수록 가서 그 콧대를 조금 한번 내려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원하는 가격을 한번 던져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절호의 기회를 왜 계속 놓치려고만 하시냐고요. 근데 전세를 연장하면 이거 그냥 다 까마득히 잊어먹고 언제 고민한다고요? 1년 6개월, 1년 8개월 정도 지났을 때 또 고민할 겁니다. 그때가 돼서 집값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저는 떨어질 요인이 크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선택이 있어야지 그 다음 선택은 더 좋을 거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중에 한 방에 크게 먹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선택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요. 그리고 부동산은 어쨌든 좋은 거는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사서 내일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 샀다고 조마조마하고 막 이거 다 내가 사고 나서 막 실거래 뜨면서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마음 졸이고 이렇게 하면서 부동산을 볼 필요가 전혀 없다.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내 집 마련 하셨으면 조금 더 본질적인 부동산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시고 부동산의 다양한 상품들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시고 내 다음 투자를 위한 준비를 차곡차곡 해나간다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오늘 우리 카톡방에서도 나온 내용이라 한번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께 질문을 합니다. 10년 뒤에 짬뽕값, 짜장면값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떨어질 것 같나요? 물가는 계속 상승할 것 같잖아요. 볶음밥 가격 떨어질까요? 오를 거라고 다들 얘기해요.
당연하게 오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짜장면 가격 지금 뭐 8,000원, 7,000원 하는 거 10년 뒤에도 7, 8,000원 할까요? 10년 뒤에 7, 8,000원에 팔고 있으면 뉴스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오를 거라 생각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10년 뒤에 오르는 거는 왜 부정적인 거죠? 가장 많은 재료가 들어가는 게 아파트라 생각해요. 자동차 부품 몇 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의 노동력이 들어가고 훨씬 더 많은 재료와 부품들이 들어가는 게 아파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게다가 여기에는 또 뭘 깔고 있어야 되나요? 지대를 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비용들까지 감안하면 이거는 비싸지는 건 정상이고 제일 비싸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다만 우리가 못 가졌기 때문에 이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인정하기 싫은 거고. 그런 마인드를 없애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마인드부터 개선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한 거예요. 목돈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 여러분이라면 이제는 내 집 마련 하세요. 내 집 마련 하셔야 돼요. 전월세 연장 막연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전월세 연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계약 연장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컨디션이 어느 정도인지를 빨리 분석해 보시고 그걸 하시기 위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걸음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쫄지 마세요. 여러분들 막연하게 휩쓸리면 시간 지나서 후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택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4년, 25년 서울의 부동산 시장 그리고 수도권 주요 지역, 핵심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떨어질 요인이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폭등한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그런 선택지 안에서 좋은 자산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근데 아직 5천만 원 정도도 못 모았다. 난 아직 목돈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분들은 명심하세요. 이분들은 목돈을 만드는 게 먼저예요. 물론 저렴한 거라도 사서 들어갈 수 있긴 하지만 근데 그거는 외곽이어야 가능하겠죠. 서울 수도권 핵심지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에는 못 사는 곳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뭐 5천만 원에 선택할 수 있는 곳도 있을 수 있어요. 인천 같은 경우는 신축 중에도 일부는 정말 저렴하게 다 풀로 대출을 받는다면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쨌든 첫 번째 목돈을 만듭시다. 목표를 세우고 만들어야 돼요. 이런 목표가 없이 목돈은 절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비용을 아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월세로 85만 원, 90만 원 내고 있다면 주거상품 바우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버팀목 전세금 대출도 바우처예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임차보증금 지원 제도도 있어요. 청년들 월세 지원 제도도 있어요. 행복주택 같은 것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당첨될 수 있는 그런 선상을 빨리 찾아서 비용을 아끼고 목표를 세워야 돼요. 나는 적어도 25년까지는 얼마를 모으겠다. 26년도에는 얼마를 모아서 그때 그 돈으로 최선을 선택하기 위해 중간에 과정들을 채워가면서 공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우고 총력을 다해보자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역량을 강화해야 되고 어쨌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다른 부가적인 수입도 올리기 위한 노력도 같이 공부해나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돈이 아직 안 모인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희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쨌든 목돈 만들어야 됩니다. 목표 세우고 해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희 오픈 카톡방에 최근에 좀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활동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저희 오픈 카톡방은 오프라인 모임도 합니다. 부동산 투자 상품을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서로 정보 교육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나누기 때문에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실 분이라고 한다면 오픈 카톡방 링크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비밀번호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다양한 다른 관점에서 좀 문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다음에 제가 사연을 좀 잘 받아서 그런 걸 컨텐츠화 하도록 할 테니까 그런 문의사항이 있는 분들은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